이스라엘에서도 뭐 이걸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건데 평소보다는 훨씬 길어질 거고 엄중해질 거고 네, 2006년도에 헤즈볼라, 레바논의 그 친이란 시아파 무장정치단체와 이스라엘이 34일간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방어망이 체계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고 막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게 죽어서 근데 하마스와의 이번은 일단 지금 1000명이 넘게 사망이 된 걸로 나오는데 당연히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신문 읽기 어렵고 싫은 분들을 위해 신문 대신 읽어주는 코너 신문 터는 기자들입니다. 오늘은 채널의 이세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또 좋은 날 오셨습니다. 시청자가 많아서 한번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금 채널A 정책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아일보 카이로 특파원을 지냈고 네. 국제부 차장을 또 지냈고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제 왜 나왔는지 대충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도 쓰셨잖아요. 예, 지금 중동 관련된 책을 2권을 썼죠. 중동 제목 한번. 중동 라이벌리즘이고 하나는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있는 그대로 카타르라고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나왔습니다. 네. 중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디지털 콘텐츠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가까이 중동. 네, 이세영의 더 가까이 중동도 지금 제가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어서 이번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비롯해서 중동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명실공히 저희 편집국 그다음에 보도본부 통틀어서 가장 중동에 가까운 저희 이세영 선배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볼 것들은 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제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을 하면서 사실상 뭐 이제 전쟁이 아니냐. 네. 뭐 실제로 뭐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좀 아시지만 사실 관심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갑자기 또 물론 분쟁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또 이런 분쟁이 또 왜 일어났을까 이런 상황들을 할 수 있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전황 약간 지금 상황 이거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양쪽의 사망자가 이미 각각 다 1000명을 넘어섰다는 이제 외신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뭐 당분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또 계속 뉴스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지금 대규모 가자로 지금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 근처로. 집결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하마스에서 로켓포 공격을 한다거나 테러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한 이제 공군력을 동원한 이제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지상군을 거의 10만 명 넘게 지금 그 근처에 집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예비군들이 계속 동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자 지구를 들어가는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심각하고 위중한 사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군이 집결하는 게 그런 또 의미가 있군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고 제가 사실 어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서 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요? 네. 어제 그저께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결국 이번 작전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과거에는 하마스의 공격이 있으면은 공군력을 동원한 이제 보복을 하고 계속 그 보복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길어지면 이제 이집트 같은 주변 나라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멈추는 그 패턴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하마스의 그 군사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상당히 긴 기간 동안도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좀 상당히 오래 가고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그 약간 대사 만나셨을 때 약간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결혼하신 분위기였나요? 뭐 약간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좀 다른 이슈로 만났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이제 뭐 했었는데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판 9.11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9.11 사태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전 세계 해외 공간에 지금 비상이 걸렸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약간 긴장이 돼 있고 촉박하고 또 계속 이제 한국 언론에서부터도 이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고 매우 이제 좀 긴장이 돼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약간 지지하는 뭐 이렇게 성명 같은 거 내놓고 하는데 뭐 그런 약간 국제 정세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대사관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약간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이 시청자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네.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나라는 사실상 극히 드물었 거의 뭐 없었다고 네. 봐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는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은 하마스를 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나라들은 뭐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북중러와 친한 몇몇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뭐 안위를 걱정한다. 근데 아셔야 될 게 팔레스타인은 지금 두 정파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실용주의적인 정파가 서한, 요르단강 서한을 맞습니다. 기반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고 네. 이제 강경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을 제1 가치로 내걸고 있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여러 그 중동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서구와 가까운 나라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을 걱정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그 자치정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그냥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에 대한 네. 그런 거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는 또 다르게 이제 일부 나라들은 확실히 좀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란 네. 같은 나라들. 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네. 네. 서방 세계는 뭐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번 그 행태는 사실 민간인들을 아주 표적을 삼아서 공격을 하고 납치를 해가고 이건 어떤 형태로든 사실 지금 네. 국제 그 법이나 국제 정서상 용인을 받을 수 없는 행위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체 사실은 뭐 이번으로 더 많이 알게 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두 개의 조직이 약간 있다라는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마스라는 단체는 정확히 약간 어떤 조직이라고 그럼 저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마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러 조직, 테러 단체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이 국제 그 사회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더 깊게 들어가자면 네. 하마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 생각에는 테러까지 감행을 할 정도로 강경하고 극단적인 무장 정치 단체 혹은 무장 정파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무장 정파. 네. 실제로 2006년에 이 정당 정치 기능도 있는 이제 조직이고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 때 하마스가 이겼습니다. 그 정치 조직 진짜 정파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이런 나라들이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당시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는 아바스 수반이 의회를 해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하마스는 더 고립이 됐고 이제 더 강경 투쟁 노선으로 간 거였죠. 근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서한 자치정부에 대한 어떤 그들의 무기력함이라든지 무능함,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계속 높아졌었고 네. 2006년에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마스가 총선을 이긴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 정치 단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테러 조직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이런 지도 체계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치 세력에 가깝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 그 무장 정치 단체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이스라엘이나 자기들이 싫어하는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중앙 정부를 잡고 실제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이념으로 이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테러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분만 보는 거죠.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그 하마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테러 활동이나 이런 것도 본인들의 정치적 활동의 연장이다 이렇게 본인들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중동에서 특파원을 하고 해외 연수를 할 때 제가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의 여러 지역 사람들 중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아요. 교육열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정서가 상당히 강한 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잘 사는 이제 기름이 많이 난 산유국에서 교수, 의사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그 회사의 뭐 석유 그 기업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 관리자 뭐 이런 걸로 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그 싱크탱크에서도 카타르에 있는 아랍 조사 연구센터라는 이제 꽤 큰 그 싱크탱크도 팔레스타인 출신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정서를 이렇게 보자면은 굉장히 이건 뭐 아주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마스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라든지 대안 없는 활동, 그리고 극단적인 이슬람을 강조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하지만 우리 팔레스타인 입장 혹은 아랍 입장에서 저들이라도 강경투쟁을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도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양쪽에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다 있긴 있으신 거네요. 소위 말하는 믹스드 필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활동을 21세기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 아이러니고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영어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그 부패와 무능, 하마스의 극단주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건 절망적이다. 더 나아질 길이 없다.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 거고요. 저희 댓글 보면 지금 이제 저희 예전에 나왔던 IS랑 그럼 비슷한 거냐? 뭐 IS보다 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IS랑은 약간 다른 조직? IS가 훨씬 극단적이고 제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더니 자기가 봐도 하마스랑 IS는 또 다르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농담을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전쟁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하마스 하거나 혹은 자기가 인질이 된다면 하마스의 인질이 되지 IS의 인질이 되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이런 건데 이번에 보면은 그 참수하는 모습을 뭐 공개하겠다고 하고 막 사람들 끌고 가고 막 이런 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하마스의 IS화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물론 과격하고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이런 더욱 과격해졌다. 민간인을 이렇게. 상대로 이런 범죄를 하는 거를 홍보를 하는 식의 이런 모습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IS와 하마스도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하마스는 시스템 안에서 선거까지 하고 이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IS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영토를 장악하고 일정 지역을 장악하고 이제 국가를 선포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방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상 같은 걸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IS와는 이제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죠. 없었죠, 아예. 그럼 하마스는 왜 이렇게 이번에 정말 약간 전 세계인의 지탄을 받는 이런 좀 극단적인 방식의 약간 테러 행위, 이런 학살 행위 이런 거를 왜 이번에 그렇게 되게 하게 됐을까요? 하마스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그 어떤 의지와 준비와 마음가짐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내부 이 사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아주 초강경 보수 연정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보수 강경파라는 건 사실 뭐 조금만 국제 뉴스에 관심 있으면 다 아실 텐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훨씬 더 강경한 보수 소수 정파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번에 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 자신은 그 정부 안에서는 온건파로 느껴질 정도로 강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부 장관인 스모트리 장관 같은 사람은 팔레스타인 같은 거 없다. 팔레스타인 말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국가안전부 장관은 보면 그 황금색 돔 있고 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과거 아락사 모스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문을 자제하거나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극우 성향인 사람인데 올해 초부터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키파 그 모자를 쓰고 아주 당당하게 거기로 활보했어요. 한 번만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갔죠. 계속 이런 게 끌어오르고 있었던 거고 그 감정이. 그리고 7월 초에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인 서안의 제닌이라는 한 도시를 또 이스라엘군이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마스 지지 세력이 많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고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가 지금 그 보수 연정에 대한 반감이나 그 어떤 사법권을 무효화시키는 그 사법권을 무효화시키는 법안 개혁을 하면서 지금 분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국의 내부 분열 상황인 것도 있는 거고 또 그 공격을 했던 시점이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이었습니다. 뭘 하면 안 되는 날이죠. 초막절이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일을 안 하는 날이고 다 쉬고 있는 날이고 뭐 이러니까 완전히 뚫린 거죠. 뭐 그런 높아지는 고조되는 갈등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 계속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었군요. 계속 끌어오르도 있었던 거고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게 세대 간의
직접 이스라엘과의 뭐 전쟁을 겪은 세대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지만 계속 주입을 받고 영향을 받잖아요. 네.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아마 개선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계속 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습에 이어서 이제 지상군까지 투입할 준비를 하고 예비군도 막 전 세계에서 지금 부르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재선 미국 영향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 인근 국가들의 여론도 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계속 좀 강경하게 갈 수 있을까요?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지금 자국민이 하루아침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보다 훨씬 더 많죠. 네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일 거고 분명히 강경하게 나올 텐데 지금 딱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느냐는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의 어떤 외교나 안보 역량이 많이 투영되고 있는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중동에서 불안감이 계속되고 전쟁이 계속 끝나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인 거고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2020년 9월부터 아랍권 나라들과의 외교 정상화 작업인 그 아브라함 협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UAE, 바레인, 모로코, 네. 수단과는 정식 외교 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우디와도 지금 굉장히 그게 아주 진척이 되고 원활하게 있는 진척이 상황이었는데. 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거 자체가 사우디와의 관계를 흔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대거 투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이제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이게 네. CNN이나 알자지라나 이런 이제 국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하면은 당연히 아랍 민심도 또 돌아서게 될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 아랍의 이슬람의 맏형격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다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죠. 부담이 엄청 될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 정상화에 정식으로 사인을 했거나 과정 중이지만 네. 지금도 그 여론 조사를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그 근무했던 해외 연수 중에 근무했던 그 카타르 싱크탱크에서도 매년 혹은 경년 주기로 수만 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90% 가까이가 싫어한다, 위험한 존재다,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랍 세계에서는 또 그런 네. 시점이 그 이집트 카이로에도 계셨잖아요. 네,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은 나라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1978년도에 사실은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1978년도에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원과 도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집트가 미국의 지원과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살 길을 모색하다 보니 내린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랍 연맹이라는 이제 그 아랍권의 유엔으로 불리는 이제 그 국가 모임인 국제기구, 네. 그게 카이로에 본부가 있었는데 한때 그걸 옮겼었어요. 아. 그리고 축출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를 시켰던 거죠. 음. 그런 정도로 좀 이제 그 반감이 컸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교 관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류도 하거든요. 매일 한 편씩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카이로에서 텔아비브를 가는. 근데 네. 그 비행기는 100색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집트 이 항공사가 당연히 운영하는 건데 이집트 항공사인 티를 안 내는 겁니다. 그 약간 테러 위험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알지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교류한다는 것 자체를. 그리고 게이트도 제일 구석에, 카이로 국제공항의 제일 구석에 있는 게이트에 배치를 하고 비행기를. 그리고 이집트 에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적기죠. 국영. 네네. 그 운영하는 주체도 에어 시나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어느 나라 이건지 뭔지 모를. 그렇게 약간 자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 항공편을 운영해요. 이게 아랍권 국가들의 뭔가 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도 저희 뭐 시청자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조금 새로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예. 관계들을 약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제 국내에서 또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할 것이냐 지금 뭐 항모를 네네. 움직이는 뭐 요 정도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더 이렇게 어떤 직접적인 개입 아니면 개입 분위기 약간 확대 이런 게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미국 자체도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엄청 중동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네. 그렇고. 네. 이번에 사실 올해 3월에 7년간 단교 상태였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중재한 것도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우 강하지만
근데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모습으로 군사력을 투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네. 그걸로 인한 파장이나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그런 결정을 쉽게 못 내릴 것 같고 저는 네. 오히려 그 지금 동지중해 쪽으로 미국 항모 전단이 움직이고 이러는 게 더 이상의 확전이나 좀 상상하기 싫은 그런 돌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좀 제스처일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이 뭐 개입이 돼서 미국과 이란의 확대전으로 해석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도 나오는데 이란이 정말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더불어 나아가 미국까지 뭔가를 그 공격을 하는 그런 걸로 개입이 된 게 증명이 되지 않는 한은 쉽게 미국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군사력을 투입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그러니까 더 확전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중동 정세라는 게 너무 이게 급격하게 바뀌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상이라는 게 늘 조심스럽고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끄러워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서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 거기도 가보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그쪽에서는 뭐 어떤 분위기가 좀 예전에 가셨을 때 좀 있으셨나요? 제가 이스라엘을 두 번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처음 출장 갔을 때가 2017년 요맘때였습니다. 17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019년 또 요맘때였습니다. 최근이네요. 네, 둘 다 이제 제가 산업 이슈를 취재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이스라엘은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AI나 뭐 사이버 보안이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그 첨단 산업에서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갔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이런 거 취재하러 갔는 건데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짬을 내서 맞습니다. 남은 게 아니고 그렇죠. 어려운데 짬을 내서 그리고 거죠.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뭐 기독교나 카톨릭 배경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예수의 탄신이 탄생을 했던 곳이고 뭐 이런 곳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뭐 테러나 이런 사건도 거의 안 발생하는 데고, 근데 어쨌든 여기도 그 소위 말하는 장벽으로 분리 장벽이 딱 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를 가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검문소가 있고 실제 이제 소총을 맨 이스라엘 군인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차 문을 내리라고 하고 여권을 달라고 하고 그럼 이제 질문을 몇 개 던지죠. 여기 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이제 막 물어보고 이제 트렁크 열어봐라 해서 열고 이제 상당히 좀 뭐 막 강압적인 분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편안한 분위기도 아니고 꽤 좀 처음 긴장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분리장벽을 이렇게 체크포인트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간판도 아랍어로 쓰여져 있고 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도 더 쌉니다. 여기가. 그런 분위기죠. 약간 온건한 분위기. 그 아까 이제 이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이란이 뭐 처음에는 뭐 하마스를 조종해서 뭐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란에서는 뭐 공개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이란의 의도, 이란의 약간 전망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동을 이해하실 때 크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막연하게 뭐 중동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슬람권 나라지만 페르시아,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도 아랍이 아닙니다. 거기도 이슬람 국가지만 거기도 이제 아랍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동을 이해하실 때는 크게 튀르키예,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 그리고 사우디가 중심인 아랍 그리고 이스라엘 이 네 개 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근데 이란이란 나라는 이 공교롭게 또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의 큰 나라들이 뭐 동북아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지만 영향력 확장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란은 굉장히 그걸 적극적인 나라예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중동 전체에서 1980년도부터 88년까지 이라크와 8년간 전쟁을 하면서 이란이 세운 안보 전략의 핵심은 우리 땅에서 절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우리는 주변 나라들의 개입을 해서 그 나라의 정치나 안보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겠다. 그리고 그 방식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종주국가고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가입니다.
그럼 이란은 시아파 계열의 정당이나 언론사나 무장 단체들을 지원을 하면서 그 나라의 구조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약간 확장적인 정책을 그래서 갖고 있군요. 이란에서 시작을 해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를 시아 벨트라고 하거든요. 이란의 영향력이 투영이 되는. 네. 그리고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이란이 다양한 재정 지원과 무기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또 이란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이 가자 지구까지를 이란의 벨트로 보는 네. 눈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 무기도 지원해주고 자금도 주고 여러 가지 기술도 이전해주고 어쨌든 인볼브가 돼 있는 거죠. 이번 이 사태와 이스라엘과의 갈등에서. 네. 네. 어렵네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자 이게 약간 이제 전쟁 전황에 대한 질문도 하나 좀 여쭤보면 이게 이제 아이언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쪽 하마스 쪽에서는 또 이제 저가형 로켓을 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뭐 비용 차이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좀 신빙성 있는 얘기죠. 비용에서 사실 군사력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경제력으로 하는 거고. 네. 아무리 하마스가 강경하고 뭐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네. 그렇게 해봤자 무장 정치 단체고 이스라엘 군 IDF는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와 어떤 체계를 갖춘 정규군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어쨌든 중동에서 유일하게 민주화가 돼 있어서 선거를 하는 나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민주적인 어떤 토론이나 정책 대결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피해와 불안적인 요소를 계속 끌고 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에서 논박이 크게 벌어질 거고 집권당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갈수록. 하지만 전쟁 자체는 이스라엘이 정말 뭐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딱 잡혀서 무한 전쟁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불안해지고 뭐 힘들어지고 이거는 오히려 내부에서 사회에서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히려 정치적인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내에서는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게 국내 정치 아니면 뭐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우리나라의 약간 안보나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 이런 데 좀 영향이 있게 돼요. 일단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고 혹시라도 확전이 되고 하면은 우린 지금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중동에 가장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원자재들은 또 국제적으로 가격이 계속 등락이 심한 부분들이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불안감이나 이제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어려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스라엘하고는 중동 국가 처음으로 FTA를 맺었고 이제 올해 12월이면 발효 1주년이 돼요. 하지만 의미는 있지만 근데 교역량은 뭐 38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서 아주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도 거기 연구원 엔지니어가 300명이 넘는 규모의 R&D 센터를 운영을 하고 우리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장기화되면 어떤 타격이 나타날 거고 안보적으로도 뭐 이제 어떤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이런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동북아도 늘 좀 긴장이 고조화돼 있는 나라니까 지역이니까 불안감이나 어떤 이런 파장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들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그래서 결론은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오래 걸리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 걸리느냐 아니면 오래 안 걸리느냐 이게 오래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질문은 쉽습니다. 답변은 어렵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조금 더 탄지블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뭐 이걸 진짜 무자르듯이 언제까지 탁탁탁 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솔직히 지금
취재부서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팔로우는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뭐 이걸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일단 장기화될 거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건데 평소보다는 훨씬 길어질 거고 엄중해질 거고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정확하면서도 상식적인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휴전협정 다시 하고 이런 정세는 아닌 것 같다.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 헤즈볼라, 레바논의 그 친이란 시아파 무장전체단체와 이스라엘이 34일간 전쟁을 했어요. 34일. 그때 이스라엘이 군인 중심이었지만 어쩌면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가 헤즈볼라랑 이렇게 붙었을 때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많습니다. 물론 레바논은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1000명 넘게 사망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런 방어망이 체계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고 막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게 죽어서 충격이 컸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런 건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헤즈볼라와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충격을 받았어. 근데 하마스와의 이번은 일단 지금 1000명이 넘게 사망이 된 걸로 나오는데 당연히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그 손에 잡히는 좀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아마 모르는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고 오늘 얘기해주신 약간 이런 정세의 흐름 이런 거 지켜보시면서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이 안타깝고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그 중동이란 곳이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전쟁을 하는 곳, 늘 위험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오전에 그 잘 아는 중동에서 이제 관광 관련 사업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 딱 그 질문을 했어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실 뭐 UAE나 카타르, 그러니까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이런 우리가 많이 가는 큰 거점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더 걱정이 되는데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관광을 오고 전혀 사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저기 맨날 전쟁만 나고 뭐 이제 이런 편견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굳이 저 멀리 있는 지역 정세를 알아야 돼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에너지나 석유 우리가 다 거기서 많이 갖고 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또 신흥 시장이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진출해야 될 시장이고 또 안보적으로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동북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거기서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안보 정책을 거기서 투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계속 관심 많이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국제 정세나 또 나아가 우리 안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어쨌든 더 이상 희생자가 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어쨌든 평화를 바란다는 마음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